뭐 줄여, 양을 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건물이 충분히 더운 여름 냉방이 안 되니까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터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는 기준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조금 더 설계를 해드렸는데 예전에는 그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 얼마나 그러면은 더운 날씨까지 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한 50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서울 뭐 이상 기온 오면 50도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50도에 대비한 설계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대운하 4대강 지금은 이제 4대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한반도 대운하라고 해서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운하를 파서 그게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걸 팔려면은 배가 일단 지나가야 되니까 하천에 그러니까 강의 바닥이 얼마 이상의 깊이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거를 만족을 시키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게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냥 배 타고 이렇게 남해 서해로 돌아가면 되지 뭐하러 대운하를 파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에 사실은 반박할 마땅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했느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그 전 세계적으로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에. 그때 경제 위기 때 건설회사들이 다 부도나게 생겼죠. 그랬더니 그 건설회사들한테 강 파는 사업을 시켜가지고 경제 부도를 넘기게 만듭니다. 그 수단으로 만든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야 이거 대운하 아니다. 이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땅 깊게 파야 되니까 홍수에 대비할 때 뭐라고 대비를 했냐 200년 홍수 200년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과정을 두고 깊게 파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200년이면은 통상적인 수준일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50도 한 200년 뒤에는 우리나라 50도 될 수도 있죠. 지구온난화가 진짜 심해졌다. 그죠? 그러면은 그걸 대비해서 나는 냉방기를 짓겠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좀 불합리한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봤을 때 200년? 그래 200년까지 대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예를 들어서 냉방기 아까 그걸로 오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지을 때는 어떻게 짓냐면요. 겨울철 같은 경우가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체감은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따뜻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부생,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뭐 서울 시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1년에 꼭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일도 그렇게 자주 없습니다. 춥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난방기 같은 거, 냉방기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대신에 여름엔 더 더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 기준 자체가 바뀌는데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있는 한 38도, 39도 되는 날씨를 위해서 냉방기를 설계를 한다. 자, 이게 합리적일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38도 하면 38도까지 되는데 39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덥게 느낄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안에 있는 온도가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가 26도에서 27도까지거든요. 27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쾌적하지 않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럼 26도, 27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온도까지 만약에 이거를 맞출 수 있었는데 38도까지는 39도가 되면 그 온도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못 맞춰. 그게 이제 설계를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나 아니면 뭔가 설비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그러면 40도까지를 설계를 한다. 그럼 그만큼 더 큰 설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도까지 하겠다. 그러면 더 큰 설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밖이 50도일 때까지도 충분한 실내가 27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 그만큼 더 큰 냉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는 어디까지를 설계를 할 건가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설계를. 여러분들이 보통은 지금은 사실 이걸 갖다가 뭐 한 3학년 때 이럴 때 얘기를 해주면 좀 좋은 얘기긴 한데 얘기를 해줄 기회가 없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공모전 같은 데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부족한 것들이 이런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에다가 뭔가를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만큼을 설치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냉방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38도까지 설치하는 게 맞아? 그냥 35도까지만 설치를 하면 1년에 한 3일, 4일 정도만 조금 더 덥게 지내면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3, 4일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용량을 한 30%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한 2억이면 설치할 수 있는 거를 한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를 해야 해. 이제 고민이 되죠. 왜? 그냥 3일은 사실 사람들이 그냥 더워 그래도 밖이 막 38도, 39도 그래도 실내 들어왔더니 한 28도쯤 돼요. 나름 시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런 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표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표준. 그래서 표준이 있어요. ISO에도 있고 ASME도 있고 에슈레라고 하는 미국 냉동공조학회도 있고 한국의 KS 규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격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선택을 해요. 과거 한 10년 연평균 기온의 연평균 전체의 냉방 기준 일수의 2.5%의 예외 온도까지를 정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니까 통계를 봤더니 27도가 넘는 날씨, 냉방을 해야 되는 날씨죠. 그죠? 27도가 넘는 날씨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27도 넘는 날씨 중에서 한 97.5%가 한 33도 이하고 나머지 2.5%가 33도를 넘더라. 그럼 뭘 기준으로 설계하느냐? 33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실외가 33도가 될 때. 만약에 그 예외를 1%로 하겠다. 그럼 1%를 했더니 그거는 온도가 더 높겠죠? 당연히 35도 정도 되더라. 그러면 35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이고 무슨 어떤 기준일 때는 그걸 1% 기준으로 하고 이걸 2.5% 기준으로 하고 이런 걸 해놨어요.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2.5%로 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1%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지구 이상기후가 많이 생기니까 2.5%로 가지고는 그 이상한 날씨가 한번 오면 한 일주일씩 2주일씩 그냥 폭염이 계속되면 그때 동안 사람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까지 올려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200년 이런 게 아니죠. 그죠? 200년. 그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1년에 한 번 생겨도 난리 나는 거잖아요. 물난리가 한 번 나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설계를 할 때 뭔가가 설계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뭐 1000평짜리 건물 10평에 1RT다. 제가 3.5kW라고 하는 연용량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 기준 자체가 아까 했었던 2.5%, 1%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거실에 우리 집 거실에 그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이 한 32평짜리예요. 그러면 거실하고 이렇게 주방하고 공간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따져보면 한 그거 절반 15평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될 냉방기의 용량은 한 1.5RT 정도 되는 용량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 대부분 COP를 고려한 그 효율 기준은 한 여러분들이 대충 따지면 압축기가 한 1.2kW 정도 들어가는 압축기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암산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나는 진짜 저기 조금만 더 난 진짜 못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집은 맨날 손님이 와가지고 사람이 넘쳐. 그죠? 뭐 이런 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용량을 설치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평에 1RT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은 다 뭐에 의한 기준이냐면은 그 사무실, 일반적인 사무실. 근데 요즘에는 그 숫자가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혼자서 모니터 2개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3배 정도 되는 데 있습니다. 10평에 3RT. 어딜까요?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은 당연히 주방은 뭐 훨씬 더 많은 열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값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항상 받아들일 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 사무소 같은 데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은 좀 상관이 없어서 소수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설계 사무소나 이런 쪽에 가보면 제일 먼저 이런 걸 계산하는 걸 우리는 부하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부하 계산. 얼마나 여기에 열이 걸릴 건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부하 설계를 합니다. 부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장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보면은 밖에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걸 그냥 콘크리트 벽 하나 블록으로 쌓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콘크리트를 치죠. 그리고 안쪽에 단열재를 아주 두꺼운 걸 싸죠. 그러면 뭐가 상대적으로 바뀌겠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연용량이 줄어들죠. 그죠? 밖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햇빛이 막 한여름에 쨍쨍해서 밖에 벽 표면은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외벽 표면은 안쪽은 별로 안 올라갑니다. 단열을 많이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부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뭔가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부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집 같은 거 설계, 보통 우리가 냉동 창고를 짓는다고 할 때도 이런 부하 설계가 중요하겠죠. 왜 중요할까요? 안에 들어와 있는 식품이 뭐 얼마나 들어올 건지, 그죠? 얼마나 들어올 건지를 기본적으로 뭐 여기는 하루에 물동량, 이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 나가는 물동량이 뭐 10톤씩이 되는 소고기가 들어갔다 나가, 그죠? 새우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냉방량뿐만 아니라 그러면 벽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열,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때 들어오는 열, 이런 걸 다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산정을 하는 걸 부하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 시스템 설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있는 여기에 있는 constraint라고 하는 게, requirement라고 하는 게 부하 계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부하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몇 도에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에어컨도 마찬가지, 그 다음 뭐 아까 말했던 냉동 창고도 마찬가지, 뭐 그런 겁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냥 500메가와트,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력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이 얼마까지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력 계획 같은 것들은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잡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열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은 뭐겠어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건물주 같은 경우는 뭘 했어요? 건물을 무조건 싸게 짓고 싶으니까 되게 벽을 얇게 짓죠. 두껍게 짓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얇게 짓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 건물이고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살 건데 그렇게 일단 튼튼하고 얇게만 지어놓으면 됩니다. 단열 안 하고 대신에 뭘 해요? 설비는 큰 설비를 집어넣고 싼 걸 집어넣습니다. 용량은 큰데 효율은 나쁜 거, 싼 거. 자, 그럼 뭐예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매달 자기 전기요금 자기가 낼 거 아니에요. 관리비 낼 거 아니에요. 그런 집은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떤 방식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정부에서는 항상 건축물 관련된 효율 표준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얼마 이상의 용량을 가진 건물은 이런 걸 꼭 준수하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준공검사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어떤 뭐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있는 컨스트레인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거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시초적인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끝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물이 얼마나 안 되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랬고 이 밑에 거는 뭐냐면은 압축기 출구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거기 안에 있는 냉동류가 까맣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즉 맨 첫 번째 위에 있던 거는 리콰이어먼트예요. 우리는 이거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이 플랜트를 짓는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 컨스트레인트고 이 밑에 거는 테크니컬한 컨스트레인트죠. 직접 적용을 하려다 보니 뭐 이게 물이 얼마 안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뭐 부등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냉각탑 같은 경우도 어느 이하로 설계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부등식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적 함수 그죠? 여기 있는 목적 위에 있는 거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 y를 미니마이즈 하는 목적 함수가 위에 있는 거고요. 여기 오브젝트 펑션이 그 다음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거 하나에 대한 요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디파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기 아까 처음에 했었던 코스트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느냐 이런 어떤 것을 정의를 하는 게 이 질문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일단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이걸 보고 나면은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식이 쭉 주어졌습니다. 그 식을 푸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서치 메소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 뒷페이지에 지오메트릭 프로그래밍, 리니어 프로그래밍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은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메소드가 많을까? 그죠? 그냥 식을 하나 풀어내는 방법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최적화라고 하는 문제를 접근을 했을 때 그 문제들이 좀 성격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격이 다른 경우가 하나씩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거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건데요. 이게 보면은 미분을 해가지고 옵티멈을 찾아내는 건데 등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들의 조합에서는 괜찮지만 부등식으로 만들어진 조합에서는 별로 안 좋더라. 이런 어떤 방법들이 됐습니다. 수학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 밑에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이라고 한 프로그래밍, 이게 왜 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일종인데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왜 프로그래밍이라고 했는지는 그냥 코드로 짜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답은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에서는 이게 뭘 할 때 쓰냐면 결과만 말하면 가스 파이프라인을 어떤 루트로 까는 게 제일 좋겠냐. 예를 들어서 뭐 가스관을 예를 들어서 뭐 여수부터 시작해서 대구까지 연결하겠다. 그죠? 여수에 LNG 인수기지가 있죠? 그러면은 그 LNG 인수기지에서 도시가스를 대구까지 연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라인을 깔 때 어떤 방식으로 까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 사실 뭐 그거 같은 경우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왜? 일단 도로 밑으로 까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는 누구 땅이에요? 정부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 밑에 가스관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내 집에 그 밑에 가스관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당연히 도로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로로 깔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럼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에서 가스관을 끌고 올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그 루트를 결정을 할 때 이런 걸 하겠죠. 그럴 때 이제 땅 그 루트를 파는 비용 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어떤 게 나왔어요? 땅 밑을 두더지처럼 직접 혼자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기계가 나왔죠.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땅 밑에 땅을 파헤치고 양쪽을 깊게 파헤친 다음에 관을 묻고 그 위에 이게 덮었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꼭대기 이런 데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산 있고 뭐 이렇게 강 있고 이러면 이렇게 위에서 막 지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한 지하 한 20m, 50m 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뭘 해요? 그냥 혼자서 돌아가는 이런 모터가 스크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요. 서울시에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이 생기나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요새 차 많이 막히면 무조건 밑으로 도로 하나 더 돌죠? 땅 밑으로. 잘 모르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하려고 그럴 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숫자가 일리가 없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어떤 패스로 나오겠죠.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좋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옵티멈 스테이트 포인트라고 볼 때 우리보다는 옵티멈 펑션, 어떤 함수 형태로 나오는 어떤 최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다이내믹 프로그램 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오메트릭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지오메트릭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은 뭐 그 변수가 아까 x1, x2, 뭐 x3 그리고 y 뭐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최적화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정수고 어떤 것들은 실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예제가 없네요. 예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저와 non 인테저 컴포넌트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거죠. 건물에다가 그럼 기둥을 몇 개를 놓을 건가? 다리 같은 데 놓을 때 다리에다가 이렇게 뭐 밑에다가 이렇게 구조물 같은 거 놔서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이렇게 쇠파이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몇 개 설치를 하잖아요. 그 파이프의 개수는 인테저죠. 정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해서 요즘 그냥 다 해서 여기 다 1.2, 1.3 나오면 전부 다 2개씩 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여기를 2개 넣으면 여기 하나만 넣어도 될 수 있잖아요. 최적화하다 보면. 그죠? 여기 2개 넣었으니까 원래는 1.2가 나왔는데 인테저니까 2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2개를 넣었어요. 2개를 넣고 계산하고 났더니 이 바로 옆에 있는 거는 1.2가 아니라 이제는 1을 해도 되는 거예요. 0.8개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개만 더 되게 나오겠죠.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가 정수형하고 이런 어떤 실수형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결정이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을 우리는 지오메트릭 프로그래밍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식이 다 리니어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리니어할 때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직선이다. 이렇게 하면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리니어 하면 뭐 편할 것 같지만 그거 리니어한 이케이션이 뭐 부등식이 뭐 한 20개, 뭐 등식이 한 40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옵티마이제이션이 만만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신에 뭐 리니어 할 때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방법을 쓴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강의 내용으로는 다 올라가 있지만 뭐 좀 짧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일단 그 최적화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이걸 수학식으로 나타내야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아까 constraint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requirements of capacity, 즉 용량이 얼마나 요구가 되는지, 우리가 설치해야 될 시스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제일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온도 조건이나 압력 조건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여기 있는 limitation of temperature and pressure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constraint를 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equation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특성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물성들, thermodynamic property나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결국 이게 뭘로 다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틀랩하고 그 다음에 레포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두 개로, 물성 프로그램 두 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코딩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게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요즘에는 상용 코드들이 막 나오죠. 그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 특화된 예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게이트 사이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멘스에서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 쪽에서 만든 게이트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 공장에 적합한 아스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수 시스템이나 다 해서 쓸 수 있는 뭐 매틀랩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열교환기 설계하는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쪽을 가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단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자동차 개발할 때는 뭐 GT 스위트 뭐 이런 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다 쓰게 되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스트럭처를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전문성이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매스 이케이션, 에너지 이케이션을 써서 이제 개수를 맞추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볼게요.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제목을 읽어도 괜찮고요. 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먼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네,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알겠나요? 이해가 될 듯 될 듯 잘 안 되고. 네, 근데 일단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이나요? 공기가 95도로 들어가서 10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인데 왜 이런 행동이 필요한지를 한번 위에 메뉴에 설명이 있어요. Between two stages of air compression. 공기를 압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압축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네, two stage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압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1단 압축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단 압축만 하게 되면 원래 단열 압축이라는 아이센트로픽 컴프레션의 특성에 의해서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도 윤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공기 압축기 같은 경우도 무구뷰 압축기 같은 걸 쓰는 데가 있어요. 압축 공기 같은 거. 공기 압축기가 뭐냐?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압축 공기. 여러분 압축 공기 혹시 본 적 있어요? 압축 공기 만드는 거? 작년에 그 실험 수업 때 이상유동 했어요? 안 했어요? 이상유동 했죠? 이상유동 할 때 그때 거품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뭐 트니까 무럭 하면서 뭐 거품 막 올라오는 거 맞죠? 걔가 압축 공기 만드는 공기 압축입니다. 걔가 공기 압축이에요. 그래서 공기 압축을 해서 걔 같은 경우 보통 어느 정도 만드냐? 5기압 정도 만듭니다. 5기압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원을 달아서 이렇게 이게 돼지꼬리 같은 이런 튜브 달아가지고 옆에 총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있죠? 수영 튜브에도 넣을 수 있고 에어매트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정도 수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한 뭐 10기압, 20기압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정도로 만들어내는 공기 압축기가 잘 없어요. 10기압까지가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20기압 이상의 공기 압축기를 만들어야 된다면 특수 주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중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미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항상 뭐가 있어요? 압축 공기라고 하는 공기 압축기 특징이 뭐냐면은 압축기가 있고 밑에 탱크가 하나가 있어요. 탱크가 왜 있을까요? 밑에 공기 탱크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 공기 압축기를 딱 트는 순간 얘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 공기 압축기에 우리가 압력을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원하는 압력까지 탱크가 차요. 차면 어떻게 될까요? 꺼집니다. 그리고 그 탱크,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공기를 쓰고 싶으면 그 탱크에 있는 공기를 끌어쓰고 탱크 압력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압축기가 우르륵 하고 돌아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압축기를 켰을 때마다 일일이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돌릴 때 저장을 했다가 또 돌고 하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까지 뭐 연력학 이런 거 배웠으니까 탱크가 5기압으로 유지가 된다. 그랬을 때 처음에 공기 압축기가 작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기압을 딱 채워놨습니다. 5기압 채워놓고 났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얘가 압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밀이 어딘가 새서 그럴까요? 예, 셀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전제를 다하겠습니다. 새지 않습니다. 새지 않는데도 압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온도가 식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압축을 할 때 5기압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에 의해서 P가 올라가면 T도 올라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기압까지 압축을 실컷 해서 압축 공기 탱크를 채워놨는데 이 탱크가 뜨뜻해. 한 50도, 60도까지 뜨뜻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공기는 잘 나와도 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주변 온도까지 식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주변 온도까지 식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압축기가 다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5기압까지 차는 게 아니라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온도도 그냥 주변 온도, 압력도 고기압 될 때까지 얘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느냐? 뭘 뜻하느냐? 우리가 뭔가를 압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온도가 가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압축기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압력이 많이 올릴 때 또는 포화 온도를 많이 올릴 때, 포화 온도는 압력이랑 비슷하니까 이럴 때는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컴프레션을 합니다. 뭐 중간 냉각, 인터쿨링이 있는 그런 압축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뭘 하느냐? 2스테이지 에어 컴프레션을 하는데 그 에어가 처음에 여기 앞에서 뭐예요? 벌써 한번 컴프레션이 한번 된 거죠. 컴프레션이 한번 되고 났더니 압력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온도가 95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간 냉각을 한 인터쿨링을 해야 되는데 몇 도까지? 10도까지 냉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써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 시스템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딱. 그죠? 왜냐하면 나머지 부대 설명이 없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죠? 네, 그래서 에어 컴프레션이 이렇게 됐을 때 공기가 95도에서 10도까지 냉각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 앞에 프리쿨러라는 게 하나 있고요. 프리쿨러라는 게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은 리프리저레이션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리프리저레이션 유닛. 자, 냉각을 하니까 당연히 프리쿨러에서도 여기서 이쪽으로 열이 이동하고요. 여기 쪽에서. 리프리저레이션 유닛 쪽에서도 여기서 이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가 열이 아래에서 위로 다 이동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쪽과 이쪽 중에 목적이 분명히 다르겠죠. 목적이. 왜 이렇게 기계 두 개가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 물 쪽부터 한번 볼게요. 물 쪽. 어쨌든 여기는 그럼 되게 높을 겁니다. 왜? 여기 95도짜리 물까지 공기까지 냉각을 하니까 여기는 온도가 대략 한 50도, 60도 이상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갔는데 얘를 뭘 한다 그랬어요? 냉각탑이 먼저 있어요. 냉각탑에다가 이렇게 냉각을 막 했더니 여기가 몇 도가 나왔나요? 24도로 나왔죠. 즉 뭐냐면은 주변 공기가 한 25도 정도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25도.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이제 요거까지 정보를 딱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서 뭘 알 수 있냐면은 95도짜리를 10도로 냉각을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24도짜리로 먼저 공기로 냉각을 하고, 그죠? 거기서 모자란 10도까지의 열은 냉동기를 돌려서 냉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두 개 냉각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동기가 있고 이 앞에 있는 프리쿨러는 앞에서 먼저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죠. 자,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이 24도짜리를 그대로 여기 공기가 한 25도 되면 공기를 그대로 냉각을 하게 되겠지. 그게 편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들려면 이게 다 지하에 기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하까지 이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냉각탑에서 냉각된 물이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이걸 냉동 사이클을 돌리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열로 증발기를 여기 응축기와 증발기가 있겠죠. 응축기를 냉각시키는 열로 이걸 먼저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온도가 약간 상승해 있겠죠. 35도 상승해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서 압축 공기를 그 다음에 또 냉각을 시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냉각탑이 있고 앞에는 냉동기에서 하나 냉각, 그 다음에 프리쿨러에서 하나 냉각, 두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그 비열을 우리가 아는지, 왜냐하면 공기하고 물이니까 압력이 좀 있다 그래도 그냥 이 값을 쓰겠습니다. 공기는 1도씨 1kg당 1kJ, 물은 4.2kJ. 제가 이거 위에 있는 이 숫자는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숫자는 외우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물에 딱 물이 4점이면 이게 1이죠. 외우기도 쉽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인스톨레이션 코스트를 최대한 줄이라고 했어요. 인스톨레이션 코스트가 뭐냐? 냉동 사이클 유닛이 X1, 즉 요거의 유닛의 가격이 X1, 프리쿨러의 가격은 X2, 쿨링 타워의 가격은 X3, 펌프 가격은 그냥 뭐 생각 안 하나 보네요. 나중에 다 들어가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한번 보겠습니다. 냉동 사이클 유닛은 X1의 가격은 48 곱하기 Q1, 즉 여기서 제거되는 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거되는 열량의 어떤 비례해서 냉동 사이클 가격은 늘어납니다. 자, 이 식이 합리적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보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냉동 용량이 당연히 늘어나면 이 Q 값이 늘어나려면 Q1이 늘어나려면 당연히 이 시스템이 더 큰 거 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늘어나겠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개수는 시장 가격을 뒤져보면, 그죠? 뭔가 물건이 하나 있으면 그 물건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비례해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프리쿨러예요. 프리쿨러. 자, 프리쿨러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쿨러의 가격은 그 리프리저레이션 유닛, 냉동기는 그냥 어떤 머신인데 프리쿨러는 이렇게 써졌어요. 왜 이렇게 써졌는지 여러분들 이해는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열교환기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바로 됐다. T1, T3-T1 분의 50 곱하기 Q2. 이해되세요? 50은 비례상수니까 빼고 분모를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분모를 좌변으로 넘기면 T3-T1이니까 요거 두 개의 온도 차죠? 요거 두 개의 온도 차죠? 열교환기에서 우리가 이 온도차 T3-T1하고 Q는 뭐로 나타냈어요? Q는 UA 델타 T잖아. UA 델타 T. UA 델타 T의 델타 T 그럼 그때 평균 온도 차죠? 로그 민 템퍼러처잖아요. T3-T1을 평균 온도 차라고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겠죠. 즉 뭐냐? 여기 있는 X2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UA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즉 뭐냐? 이 X2, 그 UA가 크면 클수록 열 전달 조건은 동일하다고 쳤을 때 A가 커지는 거니까 면적이 커지는 거고 따라서 열교환기 가격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고 아, 저거는 열교환기니까 저렇게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해를 이제는 열 시스템을 잘 이때까지의 어떤 연력학, 열전달 이런 거 잘 공부를 한 겁니다. 냉각탑입니다. 냉각탑은 똑같죠. 이것도 Q3라고 하는 열을 제거하는 양이 크면 클수록 냉각탑의 크기는 커야 됩니다. 요거 위에 거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것도 그냥 교수님 이게 Q2가 커지면 X2도 커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개 지금 온도를 다 몰라요. T3와 T1을 다 몰라. 이거 두 개를 다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붙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개의 온도를 또 알죠. 24도와 10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돼요. 냉각탑 같은 경우도 여기 24도라는 공기의 온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온라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를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그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압축기에서 얼마나 동력을 쓰는지 이것도 하나의 되겠죠. Q1에 0.25 Q1이다. 요거 보면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어요? 이 냉동기의 COP는 얼마예요? COP는 4라는 걸 알 수 있죠. COP는 왜요? 네, 요거 Q를 P를 우변으로 나누고 0.1을 좌변으로 나누면 그죠? P분의 Q1은 4가 나오는데 P분의 Q1이 냉동기 COP죠? 그죠? 이 문제 하나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거 뭐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동안 풀어도 되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으면 좀 좋은데 한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는 뜻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공기가 95도로 들어갔어요. 1.2kg/s입니다. 10도로 나갔습니다. 그죠? 여기 열량이 얼마인가요? 85도 차이. 그죠? 델타 T가 85도고 1점이죠. 85에 1.2 적고 하면 얼마지? 17, 85, 100이네요. 그죠? 네. 100이 그 다음에 비열이 뭐예요? 네. 1.0. 그죠? 그럼 얼마예요? 여기서 102kW가 필요하죠. 맞나요? 102kW라고 하는 열량은 지금 픽스예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Q1이라고 하는 거랑 Q2는 Q1 플러스 Q2는 무조건 100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쪽을 많이 보낼 것이냐, 이쪽을 많이 보낼 것이냐라는 차이에 의해서 이거는 여기서 비용 차이가 결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만약 이쪽에서 많이 제거를 한다면 얘는 작은 걸 써도 될 거고, 만약에 이걸 조그만 걸 쓰게 되면은 여기서 많이 제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쪽 열량이 무조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는 이 온도가 만약에 24도보다 높으면 안 되겠죠? 낮으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4도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24도보다 낮아.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도 대략적으로 24도보다 충분히 높은 값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이케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102kW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24라고 하는 값이 넘어가요. 물이 얼마를 갖냐? 2.3kg/s. 그죠? 그러면 아까 여기는 대략 몇 도가 될까요? 여기 델타 T가 몇 도가 돼야 될까요? 아까 102를 2.3으로 나누죠. 그죠? 102를 2.3으로 나누면 102, 요것도 당연히 m.cp 델타 T가 돼야 되니까 102를 2.3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사실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뭐 P가 빠져 있습니다. 102 플러스 P 한 것이 뭐가 돼요? 102는 여기 밑에서 나왔고요. 전기가 들어가는 P는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열을 다 이 냉각탑이 제거를 해줘야 되죠. 이해가 됐어요? 한 번 더 다시 설명. 공기가 들어옵니다. 95도라는 열이 들어와서 여기서 Q2만큼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냉동기를 통해서 Q1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10도로 나가요. Q1하고 Q2를 다 합쳤더니 여기가 102kW라고 하는 열이 아래에서 위로 제거가 돼요. 그런데 이쪽은 그냥 열끼리만 주고받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냉동기는 반드시 여기 압축기에 대한 어떤 동력이 들어오죠. 그죠? 그 동력이 어떻게 돼요? P라고 하는 동력이 들어오죠. 그러면 압축기 입장에서는 에너지 밸런스를 보면 Q1 플러스 P가 여기서 지나가는 물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쪽에서 제거해줘야 되는 열량은 여기는 Q1 플러스 P를 제거해줘야 되고 여기는 Q2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냉각탑에서 나가야 되는 Q3의 양은 102 플러스 P 킬로와트가 됩니다. 네. 압축을 하면 P가 그대로 열로 전환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압축기 계산할 때 여러분들 냉동 사이클 계산할 때 뭐라고 계산해요? COP, 난방 COP 계산할 때 어떻게 냉방 COP랑 난방 COP의 차이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그 1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압축기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W가 정확하게 분자로 올라가 버리죠. 즉 압축기에 들어간 그 전기가 전부 다 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 프레셔 템퍼러처. 그래서 여기가 P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케이션을 만들어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동력이 남아서 딴 데로 나가요.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이 들어온 동력이 딴 데 가지 않고 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다 소진이 되죠. 그럼 이거는 102 플러스 P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정보를 보면 이 다이어그램 하나로 얻어낼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인포메이션을 잘 읽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제일 핫한 산업계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똑같은 공정인데 AI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3명이 일하던 거 2명이서 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화두죠. 근데 사람을 줄이는 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에너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했었던 이런 전체적인 인포메이션들을 읽어내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 최적화의 관점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뭐예요? X1, X2, X3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고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P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겠죠. 왜? P가 비용이잖아요. O&M에서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유지 보수 관련해서 비용이고 그 다음 펌프 동력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질문입니다. 오브젝티브 펑션 A가 있고요. A가 뭐였어요? 아까 가격입니다. 가격. 오브젝티브 펑션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토탈 코스트 X1, X2, X3. 냉동기, 프리쿨러, 그 다음에 냉각탑. 이거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게 Q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조건들을 명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X1에 대해서. 여기 X1에 대해서 여기 앞에 있었던 48Q1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데 이 Q1과 관련된 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이제 식들을 동원을 합니다. Q1이라고 하는 거는 로A 공기 같은 경우 공기 측은 로A CPA T3-10 T3가 어딘가요? T3가 여기. 즉 T3-10이고 공기의 밀도와 그 다음에 공기의 비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를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로에가 아니라 M-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여기 M-입니다. 로에가 아니고 M-입니다. 여기 이 강의를 몇 년째 하면서 오래 찾아내다니 참 그러네요. 이게 M-입니다. M-이니까 1.2kg/s 유리해서 T3-10. Q2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서 이렇게 식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건 아까 나와있던 식이고. 그렇죠?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매스하고 에너지 이케이션입니다. 이제 냉동 사이클에서의 Q1 플러스 P는 2.3, 4.19, T1-24. 이해가 되시죠?
Q1 플러스 P가 T1 마이너스 24에 2.3이라고 하면 요거죠. T1 마이너스 24 여기에 델타 T 그 다음에 유량 하면 이쪽에서 물이 가져간 유량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쪽에서 준 거는 Q1하고 앞쪽에서 들어간 일 P를 얘가 냉각을 해서 가져가는 프리쿨러 쪽에서는 1.0 뭐 이거 해서 요거는 힙 밸런스에 의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냉각탑이라고 하는 거는 2.3에 여기 T2 마이너스 T24에서 Q3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여기 냉동 여기도 이제 그래서 솔루션 할 때 이제 옵티마에 되면은 요거 앞에 건 얘기를 하고 밑에 것도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언노운이 몇 개인가요? 이케이션 개수가 몇 개인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두 개가 더 있네. 이케이션은 이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한번 쓴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케이션이 아니고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거고 언노운이 x1, x2, x3, q1, q2 그 다음에 p, t3 또 있나요? t1, t2도 있네요. 그러면은 언노운 개수도 정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잘 정의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케이션의 개수는 몇 개다? 9개고 언노운의 개수는 10개다. 만약에 9개가 있고 만약에 언노운도 9개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그냥 방정식이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항상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는 뭐예요? 방정식이 그 변수보다 작아야 되죠. 방정식의 숫자가. 그래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쭉 다 이제 없애봅니다. 소거를 시키는데 여기 Q1, Q2, Q3, T1, T2, T3를 다 소거를 시켜서 P까지 다 소거시켜 봤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아래쪽을 만족을 시키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건가요? 컨스트레인트가 되죠. 컨스트레인트 1, 2를 만족을 시키면서 이걸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를 풀면 뭐가 된다? 아까 있는 거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x1, x2, x3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q1, q2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t1, t2, t3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뭐가 다 얻어지겠어요? 이거 얼마나 큰 거 설치할지, 이거 얼마나 큰 거 설치할지, 이거 얼마나 큰 거 설치할지가 다 나오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푸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아까 잠깐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방정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y라고 하는 최적화해야 되는 게 y가 첫 번째 이퀘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여기에 m개가 m개 파이 m 파이 n까지 이렇게 해서 m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조건 근데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부등식이 아니라 다 등식이죠. 등식입니다. 자, 이럴 때 당연히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너무 많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는 절대로 이거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는 n, 즉 독립변수 개수보다 많으면 안 되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방정식의 개수가 항상 식의 개수가 언노운의 개수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만족하는 조건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밑에다가는 뭘 하냐면은 이제 그 각각을 이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서 각각에서 최소값을 찾아내는 건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옵티마이즈 값을 미분을 해요. 이렇게 편미분을 다 합니다. 각각의 이런 변수를 나눈 다음에 이게 0이 될 때, 아 이게 이제 최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각각의 컨스트레인트들도 다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얘도 0이고 d파이1도 0이고 d파이2도 0이고 d파이m도 0이고 그죠? 다 0이고 이것도 0일 때 우리는 이게 어떤 그죠? 극값을 가지겠죠. 극대나 극소값을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값이다 라는 전제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만약에 그냥 이걸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쭉 풀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한번 이제 트릭을 써보겠습니다. 람다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하나 도입해서 이 람다의 이름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겁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쭉 곱한 다음에 이걸 그러면 A가 뭐였나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최적화식에다가 곱하고 최적화식은 안 곱하고 첫 번째 경계 조건에 람다 1을 곱하고 두 번째 람다 2 그리고 n번째 람다 m을 곱해서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뭘 하느냐, dx1만 다 추려냅니다. dx2를 추려내고 dx3를 추려내고 dxn을 다 추려냅니다. 추려내고 나면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그러면 1번에 대한 미분값만 쭉 다 한 문제에 대한 연립방정식 하나, 그죠? 그다음 2에 대한 편미분을 람다 x2, 그러니까 라운드 x2만 해서 나온 거.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이케이션이 몇 개가 나와요? 1'부터 n'까지 해서 이렇게 이케이션을 만들어내서 어디가 최적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케이션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이거는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존재하게 되니까 이케이션의 개수가 n개의 이케이션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 다음 앞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여기서 m개의 이케이션이 나왔죠. 그렇죠? 컨스트레인트 이케이션. 따라서 m 플러스 n 컨스트레인트 이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우리가 y, 그죠? y에 대한 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m이 있는 게 아까 있었던 첫 번째 편미분, n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곱한 이케이션의 개수, 언노운은 x1, xn까지 n개, 람다 m개, 그래서 n 플러스 m 언노운의 이케이션의 개수는 그것부터 하나 맞아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까 요 밑에 얘기는 그겁니다. m과 n이 같을 때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된다. 그냥 바로 연립방정식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식으로 좀 더 심플한 식으로 만들어내면 그레디언트 y는 람다 i에 멀티플라이어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 변수에 대해서 이 시그마를 해서 한다. 요거를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식은 좀 복잡한데요. 예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런 예제 몇 개 풀어보면 여러분들 뭔지 금방 압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나요?